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꺼내보세요. 카카오톡 친구 목록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100명이요, 200명이요. 어떤 분은 300명이 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전화번호부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이름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죠.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해보세요. 가족 말고 연락이 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로 병원까지 달려와 줄 사람은 몇 명일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많아야 두세 명, 어쩌면 한 명도 떠오르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경조사 때 사람 많이 오는 게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결혼식장에 하객이 많으면 얼굴이 넓은 거고,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줄을 서면 인맥이 넓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내가 아프고 나니까 보이더군요. 내 곁에 진짜는 몇 명 없다는 것이요. 문병을 와주신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은 의리상 한 번 오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걱정하고 매일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았습니다. 그날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지금까지 인맥을 넓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을까? 그리고 정작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소홀했을까? 그때부터 저는 관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인맥이 넓다는 것과 외롭지 않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는 사람이 많아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은 적지만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맨 끝에서 진짜 내 편인 사람을 알아보는 아주 간단하고도 확실한 기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기운이 빠진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집에 오면 피곤해요.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한 겁니다.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기분이 가라앉아요. 이런 경험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혹시 에너지를 채워주는 관계가 아니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는 아닌지요? 제가 오랜 시간 관찰해 보니까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관계에는 대략 3가지 유형이 있더군요. 첫째는 질투하는 친구입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내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그러면 보통 친구라면 와, 정말 축하해, 잘 됐다,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런데 질투하는 친구는 다릅니다. 아, 그래, 승진했어. 근데 요즘 그 회사 분위기가 별로라던데 오래 다닐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축하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번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마다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면 그건 우정이 아닙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시면 가만히 기억해 두세요. 둘째는 부정적인 친구입니다. 만나면 이 세상에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다 글러먹었어. 정치인들은 다 도둑놈이야.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고 물가는 오르고 살기가 점점 팍팍해. 이런 이야기만 1시간 동안 듣고 오면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력이 아주 강하거든요. 감기처럼 옮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셋째는 계산적인 친구입니다. 이 유형이 사실 가장 알아채기 어려워요.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요. 반갑게 받으면 이러쿵 저러쿵, 안부를 묻다가 결국은 부탁으로 끝납니다. 형, 이번에 좀 도와줘. 혹시 아는 사람 없어?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패턴을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연락하는 이유가 항상 뭔가를 필요로 할 때뿐이라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거래처입니다. 이 세 유형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관계가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나는 주기만 하고 상대방은 받기만 해요. 내 에너지는 빠져나가는데 채워지는 것이 없는 거죠. 이런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 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여기서 잠깐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고 성격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다만 나와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면서 내 에너지를 소진시킬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옷장을 정리할 때 안 입는 옷을 버리잖아요. 그 옷이 나쁜 옷이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싸우거나 대놓고 연락을 끊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서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모임에 매번 가셨다면 2번에 1번으로 줄이시고 전화가 오면 받되 먼저 걸지는 않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인연은 그래도 연락이 이어지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정리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리해야 할 사람을 아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겨야 할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딱 2~3명이면 충분하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감정 에너지라는 것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체력에 한계가 있듯이 마음의 에너지에도 한계가 있어요. 하루에 쓸 수 있는 감정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에너지를 10명에게 나눠 쓰면 한 사람당 돌아가는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적겠죠. 얕은 관심밖에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2~3명에게 집중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과 진심을 줄 수 있어요.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물을 주는 화분이 10개가 있다고 합시다. 물이 한 컵밖에 없는데 10개의 화분에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 죽습니다.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같은 한 컵의 물을 2~3개의 화분에만 주면 그 화분들은 싱싱하게 잘 자랍니다. 관계도 똑같습니다. 넓고 얕은 관계 10개보다 좁고 깊은 관계 2~3개가 내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진짜 내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기준이 2가지로 압축되더군요. 첫째, 내 치부를 보여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 다들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건강이 안 좋다든지, 자녀와 사이가 틀어졌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못합니다. 체면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내 편인 사람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 요즘 사실 좀 힘들어. 이 한마디를 편하게 꺼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나를 다르게 보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받아들여지는 관계. 그것이 진짜 우정입니다. 둘째, 함께 있을 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참 미묘한 건데요. 대부분의 관계에서는 대화가 끊기면 어색해지죠.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고 침묵이 불편해요. 그런데 진짜 편한 사이에서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어도 편합니다. 차를 마시면서 각자 창밖을 보고 있어도 어색하지 않아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그냥 바람을 느끼고 있어도 좋은 사람, 그 침묵 속에 이미 모든 대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사이.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친구입니다. 지금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이 2가지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떠오르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운입니다. 그 사람이 1명이든 2명이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 넘치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친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관계의 깊이보다 넓이에 집중해 왔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바꾸시면 돼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좋은 친구는 어디에서 찾나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좀 다릅니다.
좋은 친구를 찾으려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 속에 나도 웃고, 내가 인상을 쓰면 거울 속에 나도 인상을 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진심을 보이면 상대방도 나에게 진심을 보이고, 내가 계산적으로 나가면 상대방도 계산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저는 먼저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먼저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립니다. 왜 걔는 나한테 연락을 안 하지? 나는 항상 먼저 연락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관계는 점점 멀어져요. 누가 먼저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우정이 아니라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생각날 때 먼저 연락하세요. 별거 아닌 한마디면 됩니다. 요즘 잘 지내지? 오늘 날씨가 좋아서 네 생각이 났어. 이 짧은 메시지 하나가 관계를 살려놓습니다. 둘째, 먼저 양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기 쉬워요.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는 생각이 강해지죠. 특히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 사소한 의견 차이로 서먹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먼저 그럴 수도 있겠네 한마디 해보세요. 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논쟁에서 이기고 친구를 잃는 것과 논쟁에서 양보하고 친구를 지키는 것, 어느 쪽이 더 남는 장사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셋째,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먼저 인정하고 말해주세요. 자네는 참 대단해.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자네는 잘하더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주면 상대방도 나를 인정해줍니다. 이게 거울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먼저의 법칙을 실천하면서 반드시 함께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까 상대방도 연락해야지. 내가 양보했으니까 다음에는 상대방이 양보해야지. 이렇게 기대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기대가 생기면 실망이 따라오고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되 바라지 않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물을 주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선물은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받는 사람이 답례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겁니다. 관계도 그렇게 접근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내가 안부를 물은 것은 내가 그 사람이 생각나서 보낸 것이지 답장을 받으려고 보낸 게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면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져요. 상대방도 부담이 없어지니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정리하는 법, 진짜 내 편을 알아보는 기준, 그리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법. 그런데 아직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인맥을 정리하고 나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관계를 줄이면 당연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 시간이 외롭게 느껴질까봐 두려워서 정리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겁니다. 이 두 단어를 같은 뜻으로 쓰는 분이 많은데 전혀 달라요. 외로움은 사람이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기를 선택했을 때 누리는 평화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자유예요. 같은 혼자라는 상태인데 마음가짐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자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인맥 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좀 허전할 수 있어요. 주말에 전화가 안 울리면 나에게 연락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허전함은 일시적인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뭔가 새로운 것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에너지를 쏟아왔잖아요.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런데 정작 나 자신과의 관계에는
얼마나 신경을 쓰셨습니까? 나는 뭘 좋아하는지, 나는 혼자 있을 때 뭘 하면 행복한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인맥 정리 후에 생기는 혼자만의 시간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기의 행복이 결정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내려서 창밖을 바라보며 마시는 것, 예전에 읽고 싶었던 책을 다시 펼쳐보는 것, 일기를 쓰는 것,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는 것, 이런 소소한 것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신기하게도 외로움이 사라져요. 혼자인데 외롭지 않은 상태, 오히려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고동력입니다. 고동력이 생기면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거든요.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게 됩니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체면 때문에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어요. 만남의 이유가 외로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보고 싶어서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즐거우니까. 이런 이유로 만나는 관계만 남게 되면 모든 만남이 행복해집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차갑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기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상대방이 연락을 안 해도 괜찮고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행복의 원천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으니까요. 이 상태가 되면 역설적으로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자주 만나고 싶어지고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고동력은 근력과 같습니다. 근력이 없으면 몸이 무너지듯이 고동력이 없으면 마음이 무너져요. 혼자만의 시간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힘. 이것을 키워나가시면 인생 후반기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간이 됩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4가지였습니다. 첫째,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알아보고 정리하는 것. 질투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계산적인 사람과는 서서히 거리를 두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진짜 내 편인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 내 치부를 보여줘도 괜찮은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이 2가지가 진짜 친구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좋은 친구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것. 먼저 안부 묻기, 먼저 양보하기, 먼저 인정하기. 이 3가지를 실천하되 바라는 마음은 내려놓으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넷째, 고동력을 키우는 것. 혼자만의 시간을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 만드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 하반기는 양보다 질입니다. 친구가 많은 것보다 진짜 친구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 바쁜 것보다 평안한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을 더 소중히 하기 위해 여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께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카카오톡 목록을 열어보세요. 쭉 내려가면서 정말 소중한 그 사람을 찾아보세요. 1명이든 2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바로 메시지 하나 보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네 생각이 나서 연락해봤어. 잘 지내지?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이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반드시 알아야 할 돈과 관계의 경계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지는 관계, 돈으로 지킬 수 있는 관계, 그 미묘한 차이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도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 건네시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양원 어르신들의 인생 충고 시리즈 벌써 4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인간관계, 두 번째에서는 돈과 일, 세 번째에서는 건강에 대한 후회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이 질문을 받으시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글쎄요, 뭐 나쁘지는 않은데 딱히 행복하다고 할 수 있나? 왜 그럴까요? 먹고 살만하고 건강도 그럭저럭이고 가족도 있는데 왜 행복하다고 딱 말하기가 어려울까요? 요양원에서 만난 89살 할머니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80년을 살면서 행복한 적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어. 근데 요양원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행복한 순간이 엄청 많았더라고. 근데 그때는 몰랐어. 왜 몰랐냐면 맨날 다른 사람 쳐다보느라 내 행복을 못 봤거든. 다른 사람을 쳐다보느라 내 행복을 못 봤다. 이 한마디에 오늘 영상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인생을 돌아보며 깨달으신 행복의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더 잘나는 것도 아닙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 감사를 시작하는 것, 욕심을 내려놓는 것, 이 세 가지가 80년을 산 분들이 마지막에 깨달으신 행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도 10가지 충고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지금 내 삶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오늘, 이 사실은 꽤 괜찮은 하루였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고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행복을 잡아먹는 도둑입니다. 84살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어요. 중간 규모 회사에서 과장까지 하시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할아버지의 인생에는 항상 비교 대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친구와 비교하고, 직장 다닐 때는 먼저 승진한 동기와 비교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더 좋은 집에 사는 처남과 비교하고, 은퇴하고 나서는 연금 더 많이 받는 옆집 아저씨와 비교하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봤어. 쟤는 나보다 좋은 차를 타네. 쟤는 나보다 좋은 동네에 사네. 제 아들은 서울대를 갔네.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가진 게 다 초라해 보이더라고.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 내가 부러워하던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핵심을 찌르지 않습니까? 비교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과장이면 부장이 부럽고, 부장이 되면 이사가 부럽고, 이사가 되면 사장이 부럽습니다. 아파트가 20평이면 30평이 부럽고, 30평이면 40평이 부럽고, 올라가도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위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이런 비유를 해주셨어요. 비교는 말이야, 러닝머신 같은 거야.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야. 다리만 아프고 앞으로 안 가. 나는 80년 동안 러닝머신 위에서 뛴 거야. 여기서 두 번째 충고가 이어집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79살 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늘 비교를 당하시는 입장이었대요. 너네 남편은 뭐하냐? 너네 아들은 어디 대학 갔냐? 너네 집은 아직도 전세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속으로 작아지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작은 가게를 하시는 분이었고 아들은 전문대를 갖고 집은 전세였거든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남편을 원망했어. 왜 돈을 더 못 버냐고. 왜 다른 남편들처럼 못하냐고. 아들한테도 그랬어. 왜 공부를 못하냐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 남편은 성실하게 매일 가게를 열었고 내 아들은 착하게 자랐어. 그걸로 충분했는데 나는 남들 기준에 내 가족을 맞추려고 했던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남의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합니다. 남들은 차를 바꿨는데 나는 아직 그 차를 타고 남의 자녀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내 자녀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이고 이런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비교의 기준을 바꾸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한 가지라도 나아졌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웃었으면 좋은 하루이고, 어제보다 조금 더 건강하면 좋은 하루입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끝이 없는 러닝머신입니다. 아무리 뛰어도 행복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둘째, 비교의 기준을 남에서 나로 바꾸세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비교를 멈추면 뭐가 보이냐? 감사가 보입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정말 따뜻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세 번째, 충고입니다. 매일 감사한 것을 3가지만 찾아보세요. 82살 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요양원에 오시기 전에 혼자 사셨대요. 남편은 먼저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고, 할머니는 매일이 불만이셨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무릎이 아프다, 자식들이 안 온다, 밥이 맛없다. 매일 불평을 하시면서 점점 더 우울해지셨대요. 그러다가 요양원에 오시고 나서 같은 방에 있는 다른 할머니를 만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두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었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 오늘도 눈을 떴네. 감사하다. 새소리가 들리네. 감사하다. 밥이 따뜻하네. 감사하다. 이 할머니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으셨대요. 나는 눈이 보이는데 불만이 가득하고,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데 감사가 가득해.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보고 나서 깨달았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습관이더라고. 가진 게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아니까 가진 게 많아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명언 아닙니까?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습관이다. 우리는 보통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감사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더 있으면 감사할 텐데, 건강이 더 좋으면 감사할 텐데, 자녀가 더 잘 되면 감사할 텐데. 근데 그 조건이 갖춰져도 또 다른 불만이 생깁니다. 끝이 없어요. 반대로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것을 찾는 연습을 하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4번째 충고가 나옵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하면 주변 사람도 달라집니다. 86살 정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스스로 인정하시는 불평꾼이셨대요. 젊었을 때부터 모든 불만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회사가 불만이고, 날씨가 불만이고, 정치가 불만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불평을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람이 하나둘씩 떠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하잖아. 나도 알아. 근데 그때는 멈출 수가 없었어. 불평이 입에 붙어버린 거야. 습관이 된 거야. 할아버지가 달라지신 건 요양원에 오시고 나서였습니다. 요양원 복도에서 매일 아침 할아버지에게 인사하는 자원봉사자 청년이 한 명 있었대요. 그 청년이 매일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건강하시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뭐가 감사해? 이 사람아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셨대요. 근데 그 청년이 매일 같은 말을 하니까 어느 날 할아버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나도 네 얼굴 보니까 좋다. 그 한마디를 하시고 나서 할아버지 스스로도 놀라셨대요. 내 입에서 좋다는 말이 나올 줄 몰랐어. 평생 불평만 했는데. 근데 그 말을 하니까 진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둘 다 습관입니다. 불평이 입에 붙으면 세상 모든 게 불만으로 보이고, 감사가 입에 붙으면 세상 모든 게 고마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말하면 내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의 기분도 좋아집니다. 오늘 하나만 해보시겠어요?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거 말고요. 아주 작은 거면 됩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아무 탈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이 3가지를 매일 찾다 보면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리합니다. 셋째,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이 되면 같은 하루가 다르게 보입니다. 넷째,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해보세요. 내 기분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도 달라집니다. 자, 다음은 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갖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되고 싶은 마음. 그 욕심이 어르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그리고 내려놓았을 때 무엇이 찾아왔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충고입니다. 욕심은 가질수록 무거워집니다. 내려놓으면 가벼워집니다. 85살 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부동산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크셨다고 합니다. 건물 하나를 사면 2개를 갖고 싶고, 2개를 가지면 5개를 갖고 싶고, 실제로 사업이 잘 되셔서 전성기에는 건물을 여러 채 소유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물이 늘어날수록 걱정도 늘어났어. 임대료 안 내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건물 관리 문제로 잠을 못 자고, 세금 걱정에 머리가 빠지고, 돈은 벌었는데 행복한 날은 하루도 없었어. 그러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왔고 건물을 하나씩 정리하셔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내 것이 줄어드는 게 너무 괴로웠대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건물을 정리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정리하고 나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편하더라고. 걱정이 없어. 전화가 와도 무섭지 않아. 산책을 나가면 하늘이 보여. 건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늘을 볼 시간도 없었거든. 돈이 줄었는데 행복은 늘었어.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가진 게 많았을 때는 불행했고, 가진 게 줄었을 때 행복해졌다. 왜 그럴까요? 욕심은 짐과 같습니다. 등에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거예요. 짐이 하나면 괜찮은데 둘, 셋, 넷, 점점 짐을 더 지면 숨이 차고 다리가 떨리고 결국 주저앉게 됩니다. 그때 짐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숨이 쉬어지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내려놓은 건 건물이 아닙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6번째 충고가 나옵니다. 가진 것을 지키려는 욕심이 가진 것을 즐기지 못하게 합니다. 80살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돈을 아주 열심히 모으셨대요. 근데 모은 돈을 쓰지 못하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되는데 돈이 나가면 불안해지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 처음에는 노후를 위해서 모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모으는 것 자체가 좋았어. 통장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안심이 됐거든. 근데 그 돈으로 뭘 해본 적이 없어. 맛있는 거 한번 사 먹은 적이 없어. 여행 한번 간 적이 없어. 돈은 있었는데 쓸 용기가 없었어. 이건 2번째 영상에서 다뤘던 이야기와도 연결되는데요.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가진 것을 지키려는 욕심이 너무 크면 가진 것을 즐기지 못합니다.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강을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관계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가진 것을 즐기지 못하면 가지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정리합니다. 5째 욕심은 가질수록 무거워집니다. 내려놓으면 가벼워집니다.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욕심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째, 가진 것을 지키려는 욕심이 가진 것을 즐기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세요.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자, 다음은 완벽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 이게 어르신들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들어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7번째 충고입니다. 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83살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한 할머니는 스스로를 완벽주의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집안일도 완벽하게, 자녀 교육도 완벽하게, 남편 뒷바라지도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아침에 눈 뜨면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시고, 밥은 반찬 5가지 이상 꼭 차리시고, 아이들 학교 준비물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겉으로 보면 완벽한 주부,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 근데 속은 항상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해도 만족이 안 됐어. 반찬을 5개 했으면 6개 할 걸 싶고, 청소를 했으면 여기가 좀 덜 됐네 싶고,
나한테 100점이 아니면 다 0점이었어. 90점을 받아도 기분이 안 좋았어. 나머지 10점이 신경 쓰여서. 이런 완벽주의가 할머니를 어떻게 했냐면요. 50대에 만성 두통이 시작됐고 60대에 불면증이 왔고 70대에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셨대요.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것마저도 완벽하게 이겨내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 정도에 무너지면 안 되라고요. 할머니가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벽하게 살려고 했는데 결국 완벽하게 망가졌어. 그때 70점짜리 하루를 보냈으면 차라리 더 오래 건강했을 거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좀 더 잘해야 해. 이 정도는 부족해.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해.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70점짜리 하루도 괜찮은 하루입니다. 여기서 8번째 충고가 이어집니다. 실수를 용서하세요. 남의 실수도 내 실수도. 87살 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문 할아버지는 실수를 용납 못하시는 분이셨대요. 본인의 실수도 못 참으시고 남의 실수는 더 못 참으셨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실수하면 크게 화를 내시고 아내가 뭘 잘못하면 잔소리를 하시고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면 호되게 꾸짖으셨대요. 그 결과가 어땠냐면요. 직장에서는 후배들이 할아버지를 피했고 집에서는 아내가 눈치를 보며 사셨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했어.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보면 내가 사람들한테 너무 가혹했어. 실수 한 번 했다고 화를 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좋아해? 사람은 실수하는 거야. 나도 실수했잖아. 근데 나는 내 실수는 모른 척하고 남의 실수만 잡았어. 여러분, 완벽주의는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괴롭게 합니다. 완벽을 요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뭘 해도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실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실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실수를 너그럽게 봐주는 것, 내 실수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정리합니다. 7째,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70점짜리 하루도 괜찮은 하루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8째, 실수를 용서하세요. 남의 실수도 내 실수도. 실수를 포용하면 인간관계도 내 마음도 편해집니다. 자, 다음은 남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했던 이야기,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숨겼던 이야기. 이게 의외로 어르신들의 가슴에 깊이 박혀있던 후회였습니다. 9번째 충고입니다. 남의 눈 때문에 내 인생을 숨기지 마세요. 80살송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춤을 추고 싶으셨대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댄스 수업을 한다는 공고를 보시고 가슴이 두근거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안 가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나이 먹은 아줌마가 무슨 춤이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남편이 창피할 거야. 그래서 참으셨습니다. 그 뒤로도 하고 싶은 것이 생길 때마다 항상 이 생각이 먼저 들었대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글을 쓰고 싶었는데 이 나이에 무슨 글이야 하고 접고, 노래를 배우고 싶었는데 못하면 창피하지 하고 접고, 혼자 여행을 가보고 싶었는데 아줌마가 혼자 돌아다니면 이상하게 보겠지 하고 접고.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남의 눈으로 내 인생을 살았어.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가 항상 먼저였어. 근데 지금 요양원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나를 뭐라고 했을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다 잊혀졌어. 그런 남의 시선은 다 사라졌는데 내가 못해본 것에 대한 후회만 남아있어.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남의 시선은 일시적이지만 내 후회는 영구적입니다. 내가 춤을 췄을 때 동네 사람들이 한 달 정도 수근거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석 달이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삶이 바쁘니까. 근데 내가 춤을 안 추고 참은 후회는 30년이 지나도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10번째 충고가 이어집니다. 나이에 맞게 살라는 말 듣지 마세요. 78 살강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60대에 그림을 배우고 싶으셨대요. 은퇴하시고 시간이 생기니까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문화센터에 등록을 하러 가셨는데 접수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버님, 이 반은 기초반인데 젊은 분들이 많아요. 괜찮으세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그림 배우면 뭐가 되겠어. 창피하지. 그 뒤로 그림을 다시 시도해보지 못하셨대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냥 앉았으면 됐는데 옆에 20살짜리가 앉아있든 30살짜리가 앉아있든 내가 그림을 배우는 건데 뭐가 창피해.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됐어. 나이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거든. 여러분, 나이에 맞게라는 말, 이 말이 참 많은 걸 가두는 말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이 나이에 무슨 도전이야? 근데 나이에 맞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누가 정한 건가요? 50이면 이렇게 살아야 하고 60이면 저렇게 살아야 하고 그런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하시면 됩니다. 60에 기타를 배워도 되고 70에 수영을 시작해도 되고 80에 글을 써도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정리합니다. 9째, 남의 시선 때문에 내 인생을 숨기지 마세요. 남의 시선은 사라지지만 내 후회는 평생 남습니다. 10째, 나이에 맞게 살라는 말에 갇히지 마세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10가지 충고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거의 모든 어르신이 비슷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평생 행복을 기다렸어. 근데 행복은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 88살 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대학에 가면 행복할 거야. 취직하면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집을 사면 행복할 거야.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거야. 은퇴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항상 다음 단계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대학에 가니까 취업 걱정이 되고, 취직하니까 승진 걱정이 되고, 결혼하니까 돈 걱정이 되고, 집을 사니까 대출 걱정이 되고, 아이가 대학에 가니까 등록금 걱정이 되고, 은퇴하니까 건강 걱정이 되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은 항상 다음에 있었어. 한 번도 지금에 있었던 적이 없어. 나는 80년 동안 다음만 보고 살았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다음 하면서 지나간 시간 속에 행복이 있었더라고. 대학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웃었던 거, 결혼 초에 아내랑 라면 끓여 먹던 거, 아이가 처음 아빠라고 부르던 거, 그게 다 행복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슴에 깊이 와닿으시죠?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진하면 행복할 거야. 대출 갚으면 행복할 거야. 아이가 취직하면 행복할 거야. 항상 행복을 미래에 놓고 지금은 참고 견디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깨달으신 건 행복은 도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 어딘가에 도착해서 얻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길 위에서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다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행복이라고 못 느끼는 이유는 더 큰 행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야. 선택이야.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기로 마음먹으면 그게 행복이야. 근데 나는 그걸 80년 만에 알았어.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이 한마디가 오늘 영상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를 전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요양원 어르신들이 전해주신 마음가짐과 행복에 대한 충고 10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끝이 없는 러닝머신입니다. 둘째,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 기준입니다. 셋째,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감사는 습관입니다. 넷째,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해보세요. 내 기분도 주변도 달라집니다. 다섯째, 욕심을 내려놓으면 가벼워집니다. 지금 나를 짓누르는 짐이 뭔지 돌아보세요. 여섯째, 가진 것을 지키려는 욕심 때문에
가진 것을 즐기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세요. 7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70점짜리 하루도 좋은 하루입니다. 8째, 실수를 용서하세요. 남의 실수도 내 실수도. 9째, 남의 시선 때문에 내 인생을 숨기지 마세요. 10째, 나이에 맞게 살라는 말에 갇히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건 지금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말,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행복입니다.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걸 못하는 분들이 요양원에 계십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다고 한 번만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행복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깨달은 것들, 어르신들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떠나기 전에 꼭 전하고 싶다고 하신 이야기, 시리즈의 마침표를 찍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도 정말 울림이 큽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시는 두 분의 어르신이 계세요. 나이도 비슷하고 건강 상태도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분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이웃들이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명절이면 이웃집에서 떡도 돌려주고 동네 모임에 가면 그분 옆자리는 늘 먼저 차지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 분은 어떨까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이 슬쩍 고개만 숙이고 지나가고 명절에도 조용합니다.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태반이에요. 두 분 다 착한 분이세요. 나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혹시 돈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학력 차이요. 그것도 아닙니다. 외모 차이.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관찰한 바로는 그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의 차이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곱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말,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듣고 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인데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주변에 사람을 모이게 하기도 하고 내 주변에서 사람을 떠나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맨 끝에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한 문장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임에 가시면 이런 분 만나본 적 있으시죠?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여시는데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내가 70년대에 회사 다닐 때는 말이야.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서 말이야. 처음에는 아, 그러셨구나 하고 들어드립니다. 두 번째도 그래요. 네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죠.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면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듣는 사람 얼굴이 달라집니다. 눈이 살짝 풀리기 시작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속도가 느려지고 슬슬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또 시작이다. 이 얘기 벌써 세 번째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분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한때 과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거에는 내가 빛나던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던 기억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던 경험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생했던 시절. 그게 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에요.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입장입니다. 상대방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어요. 오늘의 고민이 있고 내일의 걱정이 있는데 내가 계속 과거 이야기만 하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독백이 되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연구가 있다고 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과거 경험담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횟수가 평균 2-3번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공감이 아니라 인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 그러셨구나, 진심 어린 공감이지만 반복되면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참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공감에서 인내로 바뀌는 순간
관계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일부러 찾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순간에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손자, 손녀가 놀러 왔을 때 보통은 이렇게 말하기 쉽죠. 할아버지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어.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할아버지 대단하셨네요. 이렇게 짧게 대답하고 끝입니다. 대화가 거기서 막혀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학교에서 제일 재미있는 수업이 뭐야? 아니면 요즘 친구들이랑 뭐하고 노니 할아버지도 궁금하네.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의 눈이 반짝거립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니까요. 그 순간 아이에게 할아버지는 잔소리하는 어른이 아니라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다정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건 손자, 손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었어. 대신 자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나? 뭐 재밌는 일 없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하고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를 꺼내면 됩니다. 이러면 독백이 아니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내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꺼내면 같은 과거 이야기라도 상대방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하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최근 일주일 동안 나는 과거 이야기를 몇 번이나 꺼냈을까? 3번 이하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의 매일 과거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셨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박물관에 소중한 물건을 전시하는 것과 같아요. 가끔 꺼내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감탄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같은 전시물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되죠. 과거는 박물관에 잘 모셔두고 현재의 대화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품격 있는 어른의 첫 번째 말 습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과거 이야기보다 사실 더 사람을 밀어내는 말 습관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고 계시는 건데 본인은 전혀 인식을 못해요.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2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전화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엄마, 나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들어. 상사가 너무 안 맞아서 이직을 할까 고민 중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걱정이 되죠. 당연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야, 이직이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데 그냥 참고 다녀. 어딜 가든 힘든 건 마찬가지야. 내가 다 해봤는데 직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어떠세요? 혹시 이 말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이런 말 많이 했었습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쁜 의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들은 자녀의 마음입니다. 자녀는 지금 뭘 원했을까요? 정답을 원한 게 아닙니다. 해결책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이 힘들다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조언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요청하지 않은 조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그것도 판단을 못하니 내가 더 잘 알아. 내 말대로 해. 물론 실제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죠. 하지만 듣는 사람의 귀에는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무슨 뜻으로 말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렸느냐가 중요합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하신 분인데 자녀에게 조언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딸이 이직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그 회사가 뭐가 좋다고 거기를 가니 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딸은 그날 전화를 끊고 3개월 동안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개월이요. 아버지는 이해가 안 됐겠죠. 나는 너를 위해서 한 말인데 왜 화를 내는 거야? 그런데 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문제를 아버지가 한마디로 무시한 것처럼 느낀 겁니다. 반대의 사례도 들려드릴게요.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 그렇게 고민이 많았구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보네. 이 한마디 들으시고 어떠세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 말 안에는 너의 감정을 인정한다, 너의 고민을 존중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딸이 어떻게 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 이것 좀 같이 생각해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거예요. 같은 부모의 마음인데 전달 방식 하나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조언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느냐? 아닙니다. 조언은 하셔야 합니다. 다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조언의 황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때가 조언의 타이밍입니다. 그 전까지는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런 말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속에 담긴 메시지는 엄청납니다.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네 이야기를 듣고 있어. 네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실천 방법을 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3초 침묵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말을 마치면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하나, 둘, 셋 세어보세요. 그 3초 동안 내 머릿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말은 대부분 조언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 그 첫 번째 충동을 3초 동안 참으시면 두 번째로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공감입니다. 그게 힘들었겠다. 그 두 번째 말을 하시면 됩니다. 3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관계를 바꾸는 마법의 시간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나도 자녀한테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오늘 알았으면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게 어른의 멋이에요. 실수를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거 이야기를 줄이고 경청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다 된 걸까요? 아직 아닙니다.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습관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 이유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래분들끼리 모이면 대화 주제가 대략 정해져 있죠. 건강 이야기, 날씨 이야기, 자녀 이야기, 그리고 한 가지 더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불평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요즘 물가가 이게 뭐야. 세상이 갈수록 험해져. 젊은 것들이 예의가 없어. 병원은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건지. 어떠세요? 한두 개쯤은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래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니까 아프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세상이 변하니까 불만이 쌓이는 게 당연합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불합리한 일에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해요. 문제는 불평이 대화의 전부가 될 때입니다. 만날 때마다 아이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쑤시고 병원을 다녀왔는데 약값이 얼마이고 세상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만 계속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걱정해 줍니다. 아이고, 어디가 아프세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런데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분과 만나면 기운이 빠진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닌데 굳이 먼저 찾지는 않게 되는 거죠. 병원 대기실에서 이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옆자리에 앉은 분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나는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도 못 올라가. 혈압약도 먹고 당뇨약도 먹고 약이 한 줌이야. 잠도 못 자. 밤에 3번은 깨. 이렇게 이야기를 쭉 늘어놓으시면 듣는 사람은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솔직히 좀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병원 대기실에서 이런 분도 계세요. 아이고, 오늘도 병원 왔네. 그래도 내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한 거지. 날씨도 좋고. 이 한마디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같은 상황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분 옆에 앉으면 오히려 내가 기운을 얻는 느낌이 들어요. 아, 맞아.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염되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과학적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뇌 속에는 보상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이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감사를 표현할 때라고 합니다. 남에게 고맙다고 말할 때 신기하게도 내 뇌에서 기분 좋은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말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을 밥상에 비유해 볼게요. 불평은 상한 반찬과 같아요. 하나쯤은 괜찮지만 반찬 전부가 상해 있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죠. 반면에 감사의 표현은 갓 지은 따끈한 밥 같은 겁니다. 반찬이 좀 부실해도 따끈한 밥 한 그릇이면 식사가 됩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불평만 가득한 대화는 상한 반찬뿐인 밥상이고 중간중간 감사의 말이 섞인 대화는 따끈한 밥이 있는 밥상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식사를 차려주는 배우자에게. 많은 분들이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밥을 차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반찬이 맛있네. 고마워. 이 한마디에 배우자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둘째 자녀에게 전화할 때 바쁜데 전화해줘서 고맙다. 네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셋째, 이웃이나 지인에게 지난번에 챙겨줘서 고마웠어. 덕분에 기분이 좋았어. 그리고 감사와 함께 꼭 쌍둥이처럼 같이 다녀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미안하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안하다는 말이 어려워지는 분이 많으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나이에 고개를 숙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것이에요. 배우자에게 어제 내가 좀 심하게 말했지 미안해. 자녀에게 그때 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이런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의 벽을 허물어뜨립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두 마디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험을 제안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만 해보세요. 하루에 고맙다를 3번 미안하다를 한번 의식적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 파급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3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말 습관, 조언보다 경청을 먼저 하는 말 습관, 불평보다 감사를 표현하는 말 습관. 이 3가지가 말의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그릇을 바꿔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음식이라도 담는 그릇에 따라 느낌이 다르잖아요. 하얀 접시에 예쁘게 담긴 나물 반찬과 플라스틱 용기에 대충 담긴 나물 반찬, 맛은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먹는 사람의 기분은 다릅니다. 말도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더라도 그릇이 달라지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달라져요. 그릇이 뭐냐고요? 바로 말투입니다. 속도 높낮이, 그리고 문장 끝을 어떻게 맺느냐. 이 3가지가 말의 그릇입니다. 먼저 속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이가 들면 말이 빨라지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상대방이 듣지 않을까봐 조급해지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천천히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대사를 하는 장면을 떠올려보세요. 배우가 빨리 말하던가요? 아닙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죠. 그래서 그 말이 가슴에 꽂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말하면 상대방이 내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높낮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톤으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졸립니다. 중요한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살짝 낮추고 좀 더 천천히 말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 부분이 중요한가 보다 하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장 끝맺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밥 먹었어? 이렇게 퉁명스럽게 끝나는 것과 밥은 먹었니? 이렇게 부드럽게 물어보는 것. 똑같이 밥을 먹었냐는 질문인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문장 끝을 살짝 올리면서 부드럽게 마무리하면 같은 말도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큰 효과가 있어요. 야, 거기 이렇게 부르는 것과 영수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불릴 때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손자, 손녀에게도 야, 이리 와 대신 이름을 불러서 민준아 할머니 옆에 와 볼래? 이렇게 말하면 아이의 반응이 달라져요. 웃음 섞인 한마디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쉬워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편한 표정인데 상대방 눈에는 화가 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 살짝 미소를 띠고 말해보세요. 입꼬리를 올리고 말하면 목소리 톤이 자동으로 밝아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미소와 함께 나오면 훨씬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의 그릇을 바꾸는 3가지. 첫째, 천천히 말하기. 둘째, 중요한 부분은 목소리를 낮추기. 셋째, 문장 끝을 부드럽게 마무리하기. 여기에 이름 불러주기와 미소 더하기까지.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말은 한층 품격이 올라갑니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이게 오늘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뭐냐 하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후회하는 말 중에 열의 9은 하지 않았어야 할 말입니다.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이런 후회 있으시잖아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이 경험이 쌓이면 한 가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품격은 말을 잘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진실 말입니다. 여기서 하지 않는 말이 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남의 자녀와 비교하는 말입니다. 동창 모임에 갔을 때 누구네 아들은 어디 다니고 누구네 딸은 뭘 하고 이런 이야기가 돌잖아요. 이때 어떤 분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녀 자랑을 보태기도 하고 반대로 남의 자녀와 비교하며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 다른 사람의 자녀를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으세요. 각자 다 잘하고 있지, 뭐 이 한마디로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모두가 그분을 편하게 느낍니다. 그분 앞에서는 내 이야기를 해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둘째, 뒷담화입니다. 솔직히 우리 모임에서 누군가가 자리를 뜨면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기 쉽잖아요. 그거 아세요? 사실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는 것. 이것도 품격입니다. 뒷담화에 참여하면 그 순간은 재미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분은 나도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겠구나.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뒷담화가 시작될 때 슬며시 화제를 돌리거나 그래도 그분이 이런 좋은 점이 있잖아.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분은 다른 사람의 나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셋째 한탄입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세상이 나를 몰라줘. 내 팔자가 그래. 이런 한탄을 반복하면 듣는 사람도 무거워지고 나 자신도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물론 힘든 순간에 한탄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서서히 멀어집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말을 정리하면 비교하지 않기, 뒷담화하지 않기, 한탄을 반복하지 않기, 이 3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의 다이어트라고 부릅니다. 몸의 다이어트가 불필요한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라면 말의 다이어트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이에요. 하루 중에 내가 한 말을 저녁에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나는 불필요한 말을 몇 마디나 했을까? 그중에 3마디만 줄여보세요. 그게 말의 다이어트입니다. 침묵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침묵은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의 침묵은 여백입니다. 그림에서 여백이 있어야 그림이 아름다운 것처럼 대화에서도 침묵의 여백이 있어야 말에 무게가 생깁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적게 하지만 꼭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 어른의 품격은 말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적게 해서 생깁니다.
할 수 있는 말을 참을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침묵의 품격입니다. 자, 오늘 참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5가지였습니다. 첫째,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말 습관. 내가 젊었을 때 대신 너 요즘 어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둘째, 조언보다 경청을 먼저 하는 말 습관. 요청받지 않은 조언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한마디로 공감해주는 것. 셋째, 불평보다 감사를 표현하는 말 습관. 아이고, 아파 대신 그래도 감사하지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 넷째, 말의 그릇을 바꾸는 습관. 천천히 부드럽게 이름을 불러주며 미소와 함께 말하는 것. 다섯째, 하지 않는 말의 품격. 비교, 뒷담화 한탄을 줄이고 침묵의 여백을 갖는 것. 이 5가지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의식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께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끄시고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배우자에게 오늘도 고마워 한마디. 자녀에게 전화해서 네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한마디. 이웃에게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한마디. 그 한마디가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하루하루 쌓이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분처럼 나이 들고 싶다. 저분은 참 품격이 있어. 그것이 곱게 늙는 법입니다. 품격은 입술에서 시작되고 사랑은 말 한마디에서 자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관계 정리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늘 좋은 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